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해놓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안 오르니까 제가 뭐요 깍두기님 만나갖고 얘네들은 또 왜 이럴까요? 라고 네. 하는 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뭐 좋은 습관 또 하나 욕심,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유가 어떤 있어요. 거요? 네.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돼 먹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의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강남 부동산이면 그렇게 고민을 할까요?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면 강남 핵심 코아 중에 코아 아파트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바로 역세권이죠. 뭐 초등학교 뭐 역세권뿐만 아니라 강남 중앙의 역세권이잖아. 네. 예를 들자면. 그리고 학권 너무 좋고 네. 그런 개념인데 부동산을 샀는데 내가 고점을 잡았어. 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면 여기는 그렇죠. 올라오니까.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한국은 과거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믿음을 못 주는 거죠, 주식시장에. 그래서 주식시장은 잠깐 있다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이제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게, 미국은 전 세계 상대를 세일즈를 하거든요. 네이버는 지금 일본을 상당 부분 잡아먹긴 했습니다만, 항상 두려움이 있죠. 전 세계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고 뻗쳐나갈 수 있을까? 근데 미국은 누누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애플, 구글뿐만 아니라 이 커피집마저도, 우리 지금 여기서 멋진 카페에서 지금 나와서 여기 촬영 협조해 주셔갖고 정말 멋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멋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카페를 세계로 푸는 정도 수준의 그런 역량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는 하나 있고, 또 하나,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기 사이클에 같이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시장은 게임하기 되게 편한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이. 연평균 수익률이 수십 년을 재서 연평균을 때려보면 S&P 500이 8% 이상 올라 있어요. 한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요즘에 올랐기 때문에 그게 좀 올라왔지만 2019년부터 2012년의 시계열로 이렇게 보면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그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살아남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아이러니한데, 제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이렇게 되는 경향.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라고 부른다면 양심에 손을 얹고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전 트레이더예요. 물론 스캘퍼는 아니에요. 저는 평균 보유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근데 그 6개월은 너무 짧은 거라는 거죠. 사실은 기업 투자에 있어서. 기업을 해보셔서 알지만, 기업을 해서 자리 잡아서 열매를 맺는데 6개월, 1년으로 됩니까, 그게? 그렇죠. 주주로 참여하면서 난 너희 회사의 발전을 바라하면서 6개월, 1년밖에 안 있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양아치죠. 그게 그것은. 지금 랩을 운영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진짜 한 뭐 2년, 3년 이렇게 장기로 보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지금 6개월, 1년 정도로 보유하는 거에 이제 최적화되게 또 변화하신 건가요? 세 번째고요. 아, 근데 한국 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19년까지 장에서 그렇게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초과 수익을 얻는 사람들의 습성은 그렇게 배겨져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작용한 비슷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사라고 말하는 입장인데, 나는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봐야 2, 3년 정도밖에 못 갖고 있으니 나는 투자자인가? 아니면 트레이더인가? 라는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 앞서 이렇게 박스권 장이었기 때문에 그 박스 상황에서 가장 좋아하는 업종들이 계속 바뀌어요, 한국은. 지금 보시면 벌써 작년과 올해가 바뀌잖아요. 뭐 지난달하고 이달도 바뀐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변신을 한 사람은 작년에 수익 많이 내는 사람들 중에 변신을 한 사람들이 최고고,
작년에 그냥 시장 때문에 그저저럭 했는데 이번에 좋은 시장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작년에 너무 좋았는데 올해 손가락 빠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는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초과 수익을 내려니까 계속 자신을 변신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생각 들어요.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 불러 모아놓고 단일 어권을 만들어서 하나의 언어를 쓰게 만들어서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하게 만들면 아마 한국에 있는 애들이 상위권에 포진될 가능성이 가장 많겠다. 워낙 훈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건규 르네상스 자산 이건규 대표하고도 제가 초반에 난타전을 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난타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냥 던졌거든. 우리가 그렇게 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근데 뭐 현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거기는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해왔던 사람이고, 근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뭐냐면, 야, 그렇게 하면 원칙적인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가치 투자의 스승들한테 배워왔던 원칙과 비교하면 이게 반하는 건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 생존을 하고 잘 살아남으려면 사실 그 방법밖에 없었고, 그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은 쉬운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사실 항상 개인이 힘든 시장이고 기관이 이긴다. 근데 막상 또 기관도 보면 기관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누가 좋은 건가?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다 들고 가나? 외국인은 초장기 투자자들이 많죠. 미국 투자자들이. 그래서 많이 갖고 갔죠. 근데 워낙 그 사람들도 연평균 환산 수익률로 하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뭐 배당 우리나라 전체 배당이 한 40% 정도가 외국인들한테 지분이 40%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금융 식민지를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또 이렇게 아니지. 걔네들이 쌀 때 와서 잡았으니까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 가서 걔네들 쌀 때 사가지고 배당 받는 거고. 그리고 왜 쌀 때 걔네한테 넘겨줬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비싸게 되사오고 있는 거지 지금. IMF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많은 물론 IMF의 쥐어짜가지고 우리를 박살내고 작살낸 데는 서구 자본의 힘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해체시키고 무장 해제시키고 지들이 다 도륙시켜간 부분은 있어요. 그거는 인정.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원칙론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왜 그 전에 금융의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홀딱 당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은 준비를 해서 이제 선량한 투자자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정당당하게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도 외국 뭐 예를 들어서 별다방 배당 받아서 별다방 커피 사 먹고 뭐 이런 식의 투자를 이제 할 준비를 하고 또 그런 소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연준 뭐 이사들 이름 외우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은 진짜 들거든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왜 이렇게 뛰어나나, 그것도 이제 문화인류학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홍익희 선생님하고도 계속해서 대담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 보통 어디 말씀에 이런 경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이 유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 민족의 선배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산업화 사회에서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진짜 70년 전후만 넘어갔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1인의 국민소득 50달러라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국가 수준에서 세계에서 당당하게 사이즈 대비 가장 강력한 국가, 옛날 뭐 스위스 그런 거 뭐 이런 거 핀란드 부러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부럽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탐구하러 오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따져보면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던 우리 선배, 우리 부모님들, 그 앞선 세대들이,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필리핀에 갔다가 한번 차를 타고 가다 깜짝 놀랐어요. 나대지, 약간 야산의 나대지에 텐트 쳐놓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나라는 저게 가능하구나.
우리나라는 추워서 안 되죠. 얼어 죽죠. 얼어 죽죠. 네. 네, 얼어 죽어요. 지금 우리 여기 춥잖아요. 여름인데.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추위라는 고난이 오면 거기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돼서 집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우리가 먹는 수많은 젓갈이라든가 저장 음식들이 다 여름과 겨울을 잘 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뭐 야채를 말린다고 이런 건 다 겨울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민족이 굉장히 강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경일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민족이라고 지금 일컬음을 받는 그 유대인들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죠. 세계적으로 뭐 홀로코스트까지 당했으니 그 고난의 정도는 우리보다 못하지도 않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나라의 어떤 연합회, 유대인 연합회가 없는 나라가 세계 두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하나는 한국이에요. 하나는 또 저 위에 있는 나라. 북한이에요. 네. 진짜로. 그런 나라.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아시아권 어디에 화교가 잘못 잡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맞죠. 진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박정희가 때려 부셔가지고 박정희 시대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그 정도의 핍박이나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방금 굉장히 아픔도 있고 이연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르네상스도 있고 이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느끼시기에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회사마다의 각각의 그럼요. 색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모셨던 분들은 다 가치 투자자라서 가치 투자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미세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또 결과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던가요? 결과 차이도 있죠. 네, 결과 차이도 있고 국면 차이도 있어요. 국면에서 이 국면에서 이분들이 더 잘하고 저 국면에서 저분들이 더 잘하는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 세대별 차이도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모셨던 분들이 80년대 두 분, 70년대 한 분, 60년대 한 분이거든요. 나이에 따라 틀리고 또 정말로 신기하게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성향도 있고요. 젊으신 분들은 실험적인 생각도 있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조금 오타쿠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개인들이 꼭 나의 스타일을 찾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남의 걸 이제 배우려고 하다가 내 걸 많이 잊어버리고 어느 날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가치 투자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니 뭐 어쩌고 이러니까 그럼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저쪽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내게 전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느껴서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다 다른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게 없어지는 게 맞아요. 잘못된 거라면. 잘못된 거라면. 근데 보통은 다 잘못돼 있죠. 그래서 내 걸 없애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걸 내 거로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좀 조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왈가닥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성향이 틀리잖아요. 주식도 성향을 좀 따라옵니다. 주식을 내가 고르는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성향도 그렇게 좀 쫓아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결은 가지되 그런 결은 가지대가 아니야. 그건 지우기도 힘들어. 그런 결은 있는데 그 남들이 잘했던 아주 그 상위권자들이 잘했던 것은 그냥 반드시 내 걸로 삼아서 내 거화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자기 주관 없이 이 방법 채택했다, 저 방법 채택했다 했기 때문에 내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방법도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지? 그건가?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주식 시장이 그게 문제죠. 자기 말로 쉽게 표현해야 되죠. 막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건 자기 말이 아닌 거죠.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증권 방송에 보시면 그럴싸한데 무슨 말이 좀 어렵다 하는 건 무슨 말 왜 그러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말하는 분이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자기가 알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정확하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운용자구에 대한 대담들을 보시게 되면 뭔가 결이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저희의 시그니처, 우리 증시각도의 TV의 시그니처 코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 아니고 브릿지가 시그니처. 브릿지 시그니처의 시그니처지. 고맙습니다. 시그니처 오브 시그니처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될 거냐면 다른 데에서 그런 질문과 답변이 안 나올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운영을 안 해본 사람이 시장 어때요?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쪽도 대답할 게 뻔해요. 뭐 시장 잘은 모르겠는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고 저는 이게 그냥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왜 당신은 그런 어떤 프로세스로 거기까지 접근을 했느냐 라는 게 보이거든, 얘기할 때. 그럼 그런 걸 갖고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운용자들끼리는. 그리고 특별히 제가 탐구적인 열정이 많아요. 항상 부족하고 늦둥이 제가 늦게 터지는 입장이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꿰뚫어 보신 분들은 댓글에서 달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박선인 대표 같은 경우 딴 데서 들었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 그런 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운용자구에 대함은 한국 최고의 대담이 각도의 TV에 있다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저도 참 많은 유튜브 방송을 보거든요. 네. 제가 거의 7시 반부터 네. 거의 뭐 저녁에 뭐 네. 자기 전 뭐 10시 반 뭐 끝날 때까지도 계속 거의 네. TV는 안 보고 네. 유튜브 방송을 거의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알고 또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대담이나 아니면 네. 1월에 올라오는 진짜 음. 피와 땀과 열정을 갈아넣은 그 방송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되게 날씨도 이렇게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날씨가 네. 너무 추워서 오늘 네. 죄송하고요.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분위기가 자유로우니까 말도 자유롭게 해서 업계 컴플라이언스를 상당히 건드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네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근데 진짜 브릿진 게 쪽쪽 잘 빨아먹어 정말. 그럼 어떻게 그런 우리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 거의 이 촬영을 하는 날 하루 종일 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를, 그러니까 물론 그 질문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고민에 이건 뭐 요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질문이겠지만 고민의 결과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질문인데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운영자들하고 하는 건 약간 끼리끼리 선수끼리에서 하는 대담이고 일반인들에게 전문가의 노하우를 끄집어내는 최고의 코너가 저는 이 건창의 브릿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는 안 궁금할 수 있거든. 근데 분명히 궁금할 거거든. 그렇죠. 네. 이제 뭐 위안화 강세 뭐 6.4 위안 달러 대비 6.4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알겠어. 네. 위안화가 이제 달러 대비 되게 강세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 네. 당분간도 이렇게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뭐 왜 그렇게 됐는지 또 별로 이제 안 궁금하고요. 네. 그러면 뭐 사면 돼요? 위안화 강세면 당연히 그 위안화 강세를 허용한 주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무엇보다 통제가 강한 국가고 그냥 환에 대해서는 통제를 상당히 많이 하는 국가니까 그것도 결국 통제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중국 내수 강화라는 게 깔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럼 결국 이외 수출은 이미 잘 되고 있으니 수출보다 내수 신경 쓰겠다. 그러면 중국 내수와 관련된 중국 수비지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음식료 중에 중국에 수출을 한다던가 화장품이죠. 근데 화장품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좋은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싼 화장품이라든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아니면 중국과 거래를 하는 썸띵들 제가 최근에 하나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던가 그런 하여튼 중국과의 거래가 터지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기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쪽으로 투자한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의료 관련으로 아, 의료 관련 그것도 사실은 포커스가 중국 수요를 예측해서 이미 많이 근데 오르지 않았나요?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이든 뭐 옷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네네. 뭐 FNF 같은 예. 경우도 그런 엄청나죠. MLB로 그렇게 예. 된 거니까 아니 오른 거 말고 찾아보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부지런해져야 돼요. 딱 하나 찾아갖고 요즘 유행하는 거 네. 근데 비상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더 찾아야 돼. 아 그런가요? 네. 채찍을 더 취해야지. 네. 아, 이게 찾으면 나올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저희들끼리 선수들끼리 얘기해 보면 결국 다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겸손해야 되고 뭐 조바심 내면 안 되고 이런 거 뭐 당연한데 거기 엔드 수익률을 올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부지런. 여기서 부지런한 건 뭐냐면 더 많은 기업을 더 많이 분석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이 먹으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젊었을 땐 되는데 나이 먹으니까 힘들다. 좀 덜 먹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 나는 40%, 50%, 60% 해야 돼 하려면 그렇게 그만큼 몸이 축나야 돼요. 진짜 개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게. 근데 그냥 그 정도 아니고 한 20%, 15%? 이 정도 하면 돼. 그러면 그렇게 가열차게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한 30%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공부를? 정신병이 걸릴 만큼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 한 20% 정도 수익률로 낮출게요.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적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이제 만남 해오면서 계속 수익률을 낮춰가면서 나의 능력을 이제 네.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조명이 좀 어두울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추위에 이렇게 떠는 모습이 찍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점점 손발이 얼어서. 근데 이곳에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촬영해 주신 각국인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마지막으로 문경 자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6월달 이제 7월달 이렇게 되면 막 가족분들끼리 어디 여행 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곳은 가족분들이 여행을 오시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좋은 호텔도 있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가고 싶으시겠지만 문경을 포함해서 주변에 요즘 지역 경제가 많이 안 좋으니까요.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문경 홍보소에서 갔다 왔죠? 아유, 양평보다 훨씬 시골이네. 뭐 양평 촬영 한번 해보세요. 양평보다 훨씬 시골이라서 여행 온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양평 가면서부터 그 아이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빠 왜 양평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여행 안 가? 거의 매주 여행을 다니다가 왜냐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경은 양평 사람이 와야 할 그런 곳이네. 아주 시골이네. 좋다는 얘기입니다. 추워. 좋다는 이 얘기. 여름에 이렇게 추울 수가 있어? 상쾌한 공기, 좋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완전 산골짜기라 공기도 너무 좋고요. 나 양평 살다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공기 되게 나쁜 곳에 나 살다 왔구나 이런 느낌 드네요. 이 정도 공기 마시고 살아야 사람이 사는 거죠. 그렇죠. 공기가 양평하고는 다르네요. 그리고 꼴짜기가 아니고 이 커피숍이 굉장히 고도가 높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